어서오세요. 오늘은 하란사라는 작품을 읽을 건데요. 권비영 씨의 장편 소설이에요. 이거는 1900년 전후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00만 독자가 사랑한 덕혜옹주, 권비영 작가의 또 다른 여성 이야기라고 겉표지게 써 있어요. 출판사는 특별한 서재이고요.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녹아있어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하란사라는 인물이에요. 이름 자체가 란사고요. 그 이름의 연유는 여기 되게 초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저는 꽤나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준비가 다 되었어.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던 란사는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를 맞았다. 아직 어둠이 다 거치지도 않은 시각. 허름한 두루마기 상복을 입은 그가 꿈결인 듯 나타났다. 옷이라도 두툼하게 입고 오시지. 추워 보이십니다. 란사는 자신의 목에 둘렀던 검정색 목도리를 풀어 그의 목에 둘러주었다. 그녀 역시 상복 차림이었다. 상복만으로는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서 낡은 검정 코트를 더 걸쳤다. 새벽 공기는 겨울만큼이나 차가웠다. 내 걱정 말고 부인이나 챙기시오. 이쯤 들어 부쩍 야위신 모습이 가슴 아팠다. 그것은 고종 황제가 승하하신 이후의 변화였다. 누런 상복을 입고 두건을 쓴 채로 낡고 조그만 가방을 든 행색이 영락없는 시골 영감의 모습이었다. 그가 서둘러 떠났을 길이 선연했다. 사동궁을 떠나 공평동, 청운동을 지나 세검정으로 이어지는 길은 걸어서 오기에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먼 길을 돌아온 것은 일경들의 감시를 피해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역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노인으로 변장한 그의 뒤에서 이보개가 말했다. 이보개는 장사꾼 차림을 하고 있었다. 등에 맨 보침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곁에 선 병수도 이제는 제법 의젓한 청년티가 났다. 턱수염도 거무스름하게 자라있었다. 녀석도 보침을 메고 있었다. 잘 먹지도 못했을 텐데 키는 훌쩍 커서 보기에 좋았다. 하지만 보통 땐 의젓하다가도 란사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드는지 쭈뼛거렸다. 아마도 그녀에게 잡혔던 아픈 기억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서일 것이다. 해가 뜨기 전에 서둘렀을 병수의 눈에 아직 잠기운이 묻어 있었다. 란사는 일부러 보퉁이를 들었다. 가난한 시골 안압처럼 보이게 꾸몄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하면서 익혀둔 분장술이 요긴했다. 볼품없는 촌부의 모습으로 길을 걷는 걸 누군가가 보았더라도 그가 천하의 하란사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어제는 미리 화영을 만나 이별 인사를 나누었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화영을 애써 외면하고 돌아섰지만 란사 자신도 왠지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다. 더구나 남편인 하상기는 그날 이후로 냉랭했다. 가능한 한 눈을 맞추려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말도 섞지 않았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다. 차라리 그가 그녀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덜 미안할 것 같았다. 날씨는 손끝이 맵도록 차가웠다. 그나마 바람이 불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다. 몸이 재빠른 병수가 동행이 된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차선의 조치였다. 병수는 병색이 짙은 상중의 노인을 모시고 가는 아들 노릇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도둑질하던 놈을 아들로 둔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란사는 앞서가는 병수의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병수가 획 돌아서며 란사를 노려봤다.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자꾸 성질 건드리면 버리고 갑니다. 미친놈? 누구 덕에 기차를 타는데? 기차 타고 또 한탕 하지? 귀티나는 일본 부인네 가방을 터는 게 어때? 란사의 말에 병수가 몸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괜히 농지거리를 해보는 것인데도 병수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약올라서 동동 애가 타는 병수를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란사는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떨치고 싶었다. 기차역에는 단둥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북경으로 가든 상해로 가든 일단 단둥역까지는 가야 했다. 장사치도 있고 어린아이를 업은 새댁도 보였다. 아침에 전학기에 목도리를 풀어주어서 목은 허전했지만 그 대신 코트깃을 잔뜩 끌어올렸다.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는 차가워지기 마련일 터라 낯선 곳까지 가는 차림들이 다 두툼했다. 잔뜩 웅크린 모습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도 있었다. 미리 표를 끊어둔 이보개가 자리를 안내했다. 그와 란사가 나란히 앉은 앞자리에는 젊은 새댁이 아기를 안고 앉아있었다. 이보개와 병수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얼핏 보아서는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노부부 같아 보였다. 란사는 새댁과도 인사를 나누고 어린 아기도 얼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기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차창으로 밀려나는 풍경을 내다보며 그가 두건을 조금 더 깊이 눌렀었다. 란사는 이제부터 진짜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주까지 가는 사람은 많았다. 일본 놈들이 들어오고 나서 만주까지 돈을 벌려고 올라간 사람들이 꽤 많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듯 했다. 대개는 장사를 하러 가거나 탐부로 가는 젊은이가 많다고 했다. 땅을 파고 광물을 끄집어내는 광부가 되려고 가는 이들이거나 아니면 적당한 물건들을 사고 팔기 위해 가는 행상꾼들이었다. 그 중엔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도 끼어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고 추워라. 뽀얗게 피어오르는 입김을 두 손으로 가리며 그의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슬그머니 란사의 손을 잡는 것이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란사의 마음은 아직도 쿵덕쿵덕 뛰었다.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마음이었다.
지난번 학선을 불러 밤새 관산 육마를 부르게 한 이후로 그가 란사에게 보내는 눈빛이 더욱 깊고 따스해졌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세상에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이나 마음속에서는 그처럼 따뜻하고 안온한 세상이 없었다. 건너편에 앉은 병수가 힐끗 바라보다가 슬쩍 눈길을 피했다. 란사도 슬그머니 손을 빼내며 다정하게 물었다. 뭘 좀 드릴까요? 보퉁이를 풀어헤치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시장기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입 다실 것이 좀 있어? 그의 말에 란사의 행동이 빨라졌다. 아침도 드시지 못하고 이른 시각에 떠나셨을 것을 생각해 주섬주섬 싸온 간식거리들이 보란듯이 펼쳐졌다. 병수의 시선도 건너왔다. 삶은 달걀도 있고 약과도 있어요. 마실 것도 있는데 뭘 드릴까요? 병수는 미리 군침을 삼키고 있었다. 이복에는 창밖만 내다보며 뭔가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나는 약과를 하나 주시오. 병수도 뭐 좀 주고. 그 소리에 병수의 입이 해벌어졌다. 란사는 병수에게 삶은 달걀을 건네주었다. 목이 막힐까 물도 한 병 주었다. 새댁에게도 약과 하나를 건넸다. 병수는 옆에 앉은 이보개가 신경 쓰이지도 않는지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자란 탓인지 음식만 보면 껄떡거렸다. 이보개도 뭐 좀 드릴까? 이보개가 생각에서 깨어난 듯 란사의 말소리에 이쪽을 돌아보았다. 급하게 상황 파악을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뭐라도 좀 먹어두지? 병수에게 준 것처럼 삶은 달걀을 하나 건넸다. 안 먹습니다. 이보개는 그 말을 하고는 획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민 손이 무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언제나 냉정하고 곁을 내주지 않는 인물이었다. 란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애써 준비해온 건데 하나 드시게나? 그가 란사의 서운한 마음을 읽은 듯 한마디 보탰다. 저는 삶은 계란 안 먹습니다. 그럼 약과를 줄까? 군것질은 안 합니다. 여전히 딱딱하고 냉정한 말투였다. 전하를 모시는 사람만 아니라면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도 싶었다. 한바탕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마땅한 욕이 떠오르지 않았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참았다. 여전하군. 하루 밥 2끼만 먹는 거. 오랜 습관임을 아는 듯 전하가 이보개를 바라보며 웃었다. 전하는 그런 청년을 왜 가까이 두시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는 터. 곁을 지킨 세월이 란사와 알아온 세월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란사는 보개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냉정한 성격이야 어찌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오히려 그런 성격이 냉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보개는
여전히 전하의 주변을 맴돌며 경호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마치 총알이라도 대신 맞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이복에는 란사가 그 일에 낀 것이 마땅치 않은 눈치였다. 허나 전하가 이복에만큼 믿는 이가 하란사였다. 몹시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겠소?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친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다마다요. 저는 오히려 전하가 염려되옵니다. 얼결에 그 말을 해놓고 아차 싶었다. 전하라 하지 말라지 않았소. 우린 친구요. 그가 나지막하게 소근거렸다. 예, 그럼 조남을 부를까요? 그냥 강이라 하시오. 그 편이 더 편하오. 아님 영감 그러든지. 그 소리에 란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영감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늙은 부부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도 괜찮을 것 같소. 그의 길고 결 고운 손이 란사의 어깨를 잠시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이 머문 자리에 온기가 남았다.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철도 공무원이 다가오더니 비좁은 통로를 헤쳐나와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그가 꾸물꾸물 기차표를 꺼내 내밀었다. 내자 것도 여기 있소. 란사의 표까지 내밀며 그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철도 공무원이 검표를 하는 동안 그 옆에서 매 눈으로 이강을 살피는 일경이 있었다. 모자 좀 벗어보시오. 일경의 말에 그가 잠시 주춤거렸다. 병수는 옆에서 간이 오그라붙는 것 같은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이건 모자가 아니오. 상중인 사람한테 두건을 벗어보라니. 다 늙은 노인을 의심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기운 빠진 저음이었고 몹시 느렸다. 그래도 벗어보시오. 일경은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거칠고 딱딱하게 말했다. 병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쪽을 건너다 보는 이복의 눈빛도 불안해 보였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그가 천천히 두건을 벗었다. 휑한 정수리가 빈 들판 같았다. 언제 저런 위장을 했을까? 이제 됐소. 늙은이 머리는 왜 보자 하오? 검버섯이 핀 인매가 파르르 떨렸다. 그를 살피던 일경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눈길이었지만 입으로는 스이마생을 외치고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다. 그가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긴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눈 좀 붙이세요. 그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란사는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가 손을 꼭 쥐었다. 그러고는 그녀 자신도 그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관산 융마가 들리는 듯 했다. 지긋하게 학선을 바라보던 그의 눈매도 떠올랐다. 쪽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다. 하늘 높이 떠있던 별도 생각났다. 별은 멀리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멀리 있기에 우러르는 것이다. 혼자서 그리 중얼거렸던 것도 같았다.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힘겹게 달리고 있었다. 마치 늙은 농부가 수레를 힘들게 끌 때 나는 쇳소리 같았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기차는 헐떡거리며 요란하게 달렸다. 더 이상 달리기 힘들어서 쉬려는 것처럼 열차가 어느 역에 도착했을 때였다. 보게가 긴장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불안한 눈빛으로 부산스럽게 열차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더니 다가와 전하의 귀에다 대고 뭔가를 속살거렸다. 심각해진 표정의 그가 란사의 귓전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들이 우리 계획을 안 것 같소. 내부에 접자가 있는 모양이오. 그만큼 조심하라 일렀건만. 일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단둥역에 도착하면 흩어집시다. 하여사는 이보게와 함께 가시오. 보게를 저랑 보내시면. 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하게 말했다. 보게는 믿어도 돼요. 하여사를 잘 보호할 것이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일이 잘 못되면 노선이 변경될 것이오. 이륙양행의 배를 타게 될지도 모르고. 이륙양행이라 하시면 쇼의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오. 그러면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소. 시선을 흩뜨려야 하니까. 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했지만 한 번도 그를 대면한 적은 없었다. 일본인 철을 둔 영국인. 얼핏 일본인 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사업상 불편한 관계가 된 일본을 매우 껄끄럽게 여겼으며 이륙양행이라는 사업체를 하면서 임시정부를 돕는 의인이라고 들었다. 의열단을 지원한다는 그분 말씀이십니까? 란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소. 그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으나 얼굴 표정은 비장하고 복잡해 보였다. 불안이 엄습했다. 보게를 따라가면 늙은 부부로 변장해서 단둥을 거쳐 상해까지 가기로 한 애초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다. 상해로 가려는 목적은 임시정부 요원들과 접선하려는 비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고종 황제는 붕어하셨지만 그분이 가졌던 비밀한 계획은 이강을 통해 더 탄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 비밀한 계획이 새어나가다니. 어떤 경로로 일경들에게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만에 하나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었다. 란사는 그와 헤어져 가는 길에 대해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심각한 표정을 애써 감추려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단둥역에 도착했을 때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내리겠다고 아우성치는 사이 주위를 살피던 보게가 전하를 감싸며 란사에게 말했다. 하여사님은 좀 뒤에 나오십시오.
그러지. 먼저 나가시게? 이보개가 시선은 딴 데다 둔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병수가 란사의 옆으로 바짝 붙어섰다. 자네는 날 따라오게. 전하를 모셔야 하네. 이보개가 란사 곁에서 따라오고 있던 병수를 불러 전하를 따르게 했다. 앞서가던 전하가 뒤돌아보았다. 손을 들어 두건을 만지는 척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조금 있다 보자는 사인 같았다. 그녀 역시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넸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허연 두루마기가 몹시 추워 보였다. 만일을 모르니 흩어져서 들어갑시다. 이보개가 말했다. 그럼 어디서 만나는가? 란사는 몹시 불안했다. 언어조차 자유롭지 못한 중국 땅이다. 게다가 가능한 한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지 않은가. 그 사정이야 보개나 병수나 전하나 마찬가지일 터였다. 단둥역의 지리도 모르는 입장에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도 그 장소를 찾아갈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병수마저 전하를 모시는 일로 란사와 헤어지게 되는 상황. 역사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들것에 실려나가고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여기저기 바닥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벌떡거렸다. 혹여 독립군이 다친 건 아닐까 그런 염려도 되었다. 천천히 나와서 광장에 서 계세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서가던 보개가 뒤돌아보며 빠르게 말했다. 란사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보개를 쳐다봤다. 보개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전하를 앞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역사를 빠져나갔다. 경찰들이 호각을 불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사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엉키고 넘어지는 바람에 역사를 빠져나오는 일도 쉽지 않았다. 겨우 역사를 빠져나와 한참을 광장에 서 있었는데도 보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순간 란사는 보개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먼 타국에 와서 무엇을 어찌해볼 방법도 없었다. 여기서부터 삐걱대면 상해까지 가는 일은 얼마나 힘들까. 오징어 사세요. 구운 오징어예요. 허름한 모자를 눌러쓴 늙은 여자가 란사 앞으로 다가와 눈만 빼꼼 내놓은 모습으로 나무상자를 들이밀었다. 오징어의 지린내가 훅 끼쳤다. 안 사요. 란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한 마리만 사주세요. 그녀는 애원조로 불쌍하게 말했다. 남루한 옷차림이 몹시 추워 보였다. 순간 란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한 마리만 줘. 돈을 꺼내 세물하는 사이 장사치가 오징어를 싼 종이를 내밀며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친왕이 일경에 잡혀가셨어요. 손에 들었던 오징어 봉지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요? 란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사치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득한 현기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주변을 살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온몸이 벌벌 떨려 걸음조차 걸을 수 없었다. 이 먼 땅까지 와서 계획한 일을 하시기도 전에 전화가 잡히다니.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보게가 의심스러웠다. 앞이 캄캄해졌다. 광장에 주저앉아 심호흡을 했다. 정신을 좀 차려보려는 노력이었다. 그때였다. 저만치에서 보게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어떻게 된 거야? 란사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도 숨을 고르느라 헉헉대며 말을 전하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는. 보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란사가 말했다. 일본 놈들이 눈치를 채서 다른 길로 모셨습니다. 다른 임정요원이 와서 병수가 모시고 따라갔습니다. 보게는 란사가 움켜잡은 목을대가 불편한지 가쁜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을 이었다. 순간 오징어를 팔던 늙은 여자의 말이 머리를 스쳤다. 의친왕이 일경에 잡혀가셨다고. 그렇다면 보게의 등장은 무얼 뜻하는 걸까? 머릿속이 핑 돌면서 하얘졌다. 그런데 자네는 전화를 안 모시고 왜 왔는가?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병수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전하께서 여사님을 모시고 뒤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가슴에 아릿한 파문이 일었다. 어서 가십시다. 일경들이 쫙 깔렸어요. 보게가 몹시 서두르며 주위를 살폈다. 어디로 가는가? 란사는 다시 오징어를 팔던 늙은 여자의 말을 떠올리며 보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낡은 자동차를 하나 구했습니다. 보게가 멱살을 잡았던 란사의 손을 거칠게 풀고 앞서서 걷기 시작했다. 늙은 여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미친 인간이 아니고서야 그런 거짓말을 할 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게는 왜 돌아온 것일까? 병수는 어찌 되었을까? 란사의 머릿속이 지글지글했다. 중국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병수 녀석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아비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 저지른 일이 아이의 인생까지 꼬이게 만든 꼴이 되었다. 선한 병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렸다. 갑시다. 전하는 이륙 양행 쪽으로 무사히 가셨을 겁니다. 보게가 아까와는 다르게 딱딱한 표정을 애써 펴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저만치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보게가 운전석에 앉으며 재촉했다. 그를 믿을 수는 없지만 아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란사는 보게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보게. 그녀는 보게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듯이 눈도 깜빡거리지 않았다. 예. 그가 시동을 걸며 건성 대답했다. 아까 말일세, 어떤 늙은 여자가 와서 전화가 잡혀갔다는 소리를 하던데. 그 순간
그가 잡은 운전대가 휘청거렸다. 그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어떤 미친년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아니, 여사님은 저를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란사에게 화가 나서인지 보게는 씩씩대며 란사를 노려보았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다.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지 않은가. 무엇으로 그의 배신을 확신할 것인가. 그래, 미친년이 맞지?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여전히 시선은 보게에게 붙박아 놓고 말했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내리시든지요. 그가 운전대를 쾅쾅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리라고? 예, 마음 내키는 대로 가시라고요. 그런 의심을 하신다면 저 여사님 모시고 가다 일경에 넘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란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거칠게 내뱉었다. 싸늘한 그의 눈빛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미안하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네. 의심을 거두지 못하면서도 란사는 더 이상 보게를 다그칠 수가 없었다. 단중에도 미친년들이 많아요. 에이, 기분 나빠. 그는 정말 화가 많이 난 듯이 운전을 거칠게 했다. 울퉁불퉁한 길을 조심하지도 않고 마구 몰았다. 덜컹거리는 차체 때문에 란사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기분 풀게 얼마나 가야 하나? 그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의심을 받아서 내는 화인지 진심을 들켜서 내는 화인지 알 수 없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운전하는 보게는 입을 다물고 앞만 보며 거칠게 차를 몰았다.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사이 거뭇거뭇 어둠이 내려앉았다. 차는 구불구불 구부러진 길을 끝도 없이 달리는데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기나 한 건지 불안했다. 보게씨, 얼마나 더 가야 하오? 아직 서너 시간은 더 가야 됩니다. 눈 좀 붙이세요. 보게가 힐끗 란사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의심스러웠다. 전하가 늘 곁에 두던 이 보게가 혹시...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었다. 저놈이 이 편인지 저 편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꼬물차는 덜컹거리며 끝도 없을 것 같은 황토길을 달렸다. 피로가 엄습했다. 어스름 회갈색의 어둠이 내리자 란사는 더욱 불안했다. 이보게, 그럼 어디서 전하를 다시 만나는가? 임시정부 교민회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보게는 란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말했다. 란사는 조금 서운했다. 그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보게와 동행할 이유가 없었다. 이강 전하를 모시고 임시정부로 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현실은 언제나 불현듯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지만 이번의 경우도 그랬다. 전하를 모시지 않고 가는 길은 의미가 없다.
늙은 부부로 위장해 가기로 다 맞추어 놓고 갑자기 행로가 바뀌는 일도 당혹스럽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다. 그분이 무사하신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 비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은가. 낡은 차는 헐떡거리며 밤길을 달렸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는 차 안에서 란사는 엄습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었다. 아직 멀었는가? 불안감 때문에 수도 없이 그 말을 물었지만 보게는 몇 번 대답하다 나중엔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귀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불손한 태도를 나무라고 싶지만 그분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는 이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분이 무사하시기를, 오징어를 팔던 늙은 여자의 말이 미친 여자의 헛소리이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러면서 병수도 걱정이 됐다. 그분 곁에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헤어지는 상황이 생겼다면 중국말 한마디 못하는 병수가 어찌 난관을 헤쳐나갈지도 큰 걱정이었다. 사실 그녀는 이번 여행에 병수가 가담할 수 있도록 그분께 부탁했었다. 보게가 아주 언짢은 얼굴로 헛기침을 해댔지만 그분은 선선히 그러라 했다. 그건 란사를 믿기 때문이었다. 아니, 병수의 사정을 들은 그분은 오히려 기특하게 여겼다. 병수 아비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임시정부 요원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건어물 가게 이 씨가 병수의 아비를 임정에서 확인하고 왔기 때문이었다. 이 씨는 처음 병수를 염천교 다리 밑 강 씨에게 보냈을 때 쪽지를 하나 전하라 했다. 쪽지를 읽고 강 씨가 크게 웃은 것은 그가 써보낸 메모 때문이었다. 이놈을 키워봅시다. 강 씨가 웃은 것은 비쩍 마른 놈을 점찍어 보낸 이 씨가 제대로 판단한 건가 싶어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하기 어려운 때에 잘 됐다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 그런데 임정에 병수의 아비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이 씨가 병수에게 아비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 란사의 일행의 짐꾼으로 병수를 투입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뒤틀어졌다. 모시고 가고자 했던 전하와도 떨어지게 됐고 병수마저도 갈라져서 가게 됐으니 란사의 마음이 복잡한 건 당연했다. 다 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보게의 말소리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란사는 얼른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봤다. 그런데 어둠이 짙은 벌판에 차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가 어딘가? 다 왔다고요. 내리시라고요. 보게의 태도는 이제 불손하기 짝이 없었다. 차에서 먼저 내린 보게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네 나한테 왜 이리 불손하신가? 내가 뭘 잘못하였는가?
란사는 그동안의 불편한 심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순간 보게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치더니 곧 태도를 바꾸어 유순하게 말했다. 저도 몹시 힘들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 란사는 그의 이름이 다시 궁금해졌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 말에 보게의 표정에 불편한 기색이 드러났다. 왜 자꾸 이름을 물어보십니까? 우리 대원끼리도 이름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 믿을 만한 처지에 이름도 말하지 않으니 더 의심스러워 그러네. 저도 하 여사님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름을 묻던가요? 우리는 그냥 동지라고만 부릅니다. 김동지, 이동지, 그냥 지금처럼 이보게라 부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딱딱하고 따스한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그를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됐거나 운전하느라 고생했네. 곧 교민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천천히 사방을 둘러보았다. 차갑고 사나운 바람소리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란사는 그의 곁에서 몸을 옹그린 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노려보았다. 저기 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보이는 모양이었다.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슥 나타났다. 마치 검은 어둠의 한 조각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얼굴도 보이지 않는 남자들을 따라 둔덕을 넘었다. 비로소 보이는 불빛이 그리 반가울 수 없었다. 낡은 농가 헛강 같은 곳에 도착한 그들은 란사에게 허름한 침낭을 내어주며 말했다.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 오늘 밤은 불편하시더라도 여기서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다시 붙이자 보게가 건초더미 위에 침낭을 펼쳤다. 란사도 그를 따라 침낭을 펼쳤다. 침낭을 펼치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험한 잠자리도 난생 처음이었다. 어둠이 깊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겨우 침낭 속에다 몸을 묻고 나서야 조금 안정이 됐다. 침낭은 보기보다 따뜻했다. 전하는 언제 오시는가? 목소리가 더할 수 없이 간절해졌다. 전하도 이런 상황에 귀하신 몸을 누이고 계실까? 내일 점심때나 되어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보게의 감정 없는 목소리만 건너왔다. 잠시 조용한가 싶었는데 보게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소가 어디든 누우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탓인지도 모른다. 문득 그를 의심했던 게 미안해졌다. 딱한 생각도 들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눕자마자 잠이 들까. 바람 소리와 보게의 코 고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들 때쯤 란사도 무거운 눈꺼풀을 내려놓았다.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마치 악몽을 꾼 듯이 펼쳐졌다. 그러고서 란사는 악몽을 꾸게 되죠. 하여튼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챕터는 스토리상 중대한 스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가지 긴장감이 뒤섞여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이 부분을 골랐는데, 꼭 여기가 긴장감이 있어서 더욱 재미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되게 도전적이고 애국심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주 흥미롭고 감동적이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하란사라는 사람은요, 친일파에 독살당한 여걸, 최초의 미국 학사 하란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명인들의 이야기들을 얼핏 스쳐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직접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민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